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석가탄신일까지 황금 연휴가 이어진 5월 첫째 주. 어김없이 고속도로 정체는 계속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2014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무려 1959만 6천여 대. 우리나라 인구수 5,100만 명을 고려할 때 인구 2.5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하반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만 대를 돌파할 거라고 하는데 자연히 도심의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한정된 도로에 반해 늘어나는 차량. 우리가 도로 위에서 매일 경험하는 교통체증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속에 숨은 원리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과학적 시스템까지 살펴봅니다. 가정의 달 5월답게 도심 속 공원은 나들이를 나온 가족 단위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되게 너무 시끄러워요 이거. 자동차 경적 소리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 경적 소리인데 너무 시끄러운데요? 경적 소리 들으면 놀라고 좀 무섭죠. 짜증이 아무래도 많이 나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되게 꽉 막힌 도로 생각나고 뭔가 답답한 생각 들었어요. 이렇듯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의 공통된 스트레스, 바로 교통체증입니다. 평일 한낮의 도로 상황. 소통이 원활한 곳도 있는 반면 이렇게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곳들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교통체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크게 인적 요인과 비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 요인으로는 먼저 밀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자가용 이용률과 한 가구당 차량 비율이 높습니다. 또 도로가 많아 차량이 상대적 기대치보다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도심에 주차 공간이 있어 서울 시내의 경우엔 차량 유입이 자연히 증가하죠. 러시아워를 일으키는 획일적 근무 시간도 교통체증의 원인에 포함됩니다. 또 교차로 꼬리 물기, 진로 방해, 2차선 점유 주행, 이면도로 무단 주차, 보행자 무단 횡단, 도로 점거 집단 시위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교통체증의 원인입니다. 꽉 막힌 도로를 보고 있자니 답답해지는데요. 좀 막히는 곳에서 자기네 할 일 다 하고선 운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가 나죠, 사실. 기본을 잘 안 지키죠,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리 물기도 많이 하고요. 좀 끼어들겠다고 깜빡이를 넣으면 안 비켜주십니다. 전부 죽게 아니면 아무렇지 그를 밀어붙입니다. 그렇다면 비인적 요인엔 어떤 것들이 속할까요? 교통로 구조, 정부 정책, 지형, 시스템 등이 포함되는데 먼저 교통로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도로 점유율이 낮고 차선 수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 병목 구간, 우회도로 부족, 불필요한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부족, 일방 통행 부족 등도 교통로 구조에 포함되는 요인들입니다. 시스템으로는 차로 통제 시스템 부족, 연동 신호 체계와 비보호 저회전 부족 등의 신호 체계, 그리고 신호 과속 카메라가 포함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대다수 운전자가 과속 단속용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어느 순간 속도를 냈다가 다시 급속히 줄이며 불규칙하게 운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통체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게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키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좀 더 수를 늘리거나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부선, 중부선, 영동선, 호남선, 서해안선, 중앙선 등 수십 개의 고속도로와 셀 수 없이 많은 도로가 존재합니다. 지금도 삼척과 속초를 잇는 도로가 건설 중인데요. 작은 도로를 건설할 때도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어디론가 가고자 하는 그만큼의 욕구와 수요가 있을 것이고요. 현재 그런 요구는 없으나 그걸 연결시켜주면 그 이상의 요구나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거기를 여하이 잘 찾아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한 양이 이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칫 너무 많게 예측을 하게 되면 도로 건설에는 아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를 연결해주고 얼마만한 규모로 해줄 것인가 하는 판단은 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설계 시 예측은 실제 도로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 발생 전 예방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정체 발생 시간대와 정체 발생 지점을 미리 알면 도로 용량 확보와 분산 등의 운영 방법을 동원해 교통체증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이 화면은 설날 정체가 심했던 서평택 IC 도로를 3D화한 영상입니다. 세 개의 가속차로가 있는 3차로에서 가속차로를 하나 더 늘려보는 시뮬레이션인데요. 네, 3차로에 되면 이 구간 링크를 4차로로 바꿔주고요. 네, 지금 접속되는 부분이 원래 이제 1, 2, 3차로가 이렇게 있는 걸 좀 틀리게 바꿔주고 약간 조정을 해주게 되면 이 구간 자체가 4차로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늘어난 도로에 예측 가능한 교통량 값을 입력하고 30분 간격으로 4시간을 적용해 그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면 도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주행 시뮬레이터입니다. 실제 도로에서의 상황을 가상현실 영상으로 구현해 현장 실험이 불가능한 것을 실내 실험에서는 가능하게 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교통 및 도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장비를 통해 도로에서 운전자가 어떻게 주행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험이 가능한데요. 또한 시뮬레이터를 통해 도로 시설의 최적의 배치와 그 계획에 대한 수립 등도 가능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유출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출 램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출부가 진출부의 길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들은 진출 시에 진입하는 위치가 각기 다 다릅니다. 미리 진입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진출부 가까이 와서 진출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선 유도봉을 실제로 설치를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더 연결해서 더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 사전 진출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런 실험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연장이 최적의 그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해당 이런 실험을 통해서 가상현실 주행 시뮬레이터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반영할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뮬레이터의 도움을 받아 고속도로 정체 해소 효과가 있는 핵심 교통정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운영이란 도로를 예측하고 설계해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에게 안전하고 정체되지 않는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교통정보는 민족이 대이동하는 설날과 추석, 두 번의 명절 때 특히 빛을 발합니다. 명절 때 고속도로를 움직이는 자동차의 숫자가 명절이 아닌 평일 때 움직이는 자동차의 숫자보다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막히는 이유가 명절 기간에는 아주 많은 차들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차량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명절 교통 흐름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정체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일 수 있지만 교통정보 운영은 차량이 지나치게 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잘 분산시켜주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지금 부산에 도착하신 분이 8시간이 걸렸습니다라는 정보를 줬던 반면 2008년부터는 교통예보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에서 출발하시면 부산에 8시간 소요될 예상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줬던 거죠. 그것이 결국 분산을 이루어지게 되고 그 분산이 결국 모든 사람을 좀 더 나은 정체를 겪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자랑할 만한 그런 교통 운영 기법이기도 합니다. 과거 2007년까지 제공되던 명절 교통 정보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운전자가 지금 출발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 몰라 자연히 어느 한쪽으로만 차량이 몰리게 됐는데 2008년부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출발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래프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프는 2010년에서 2013년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동한 설 당일 이틀 전 귀성 행렬이 가장 몰리는 기간의 통행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 주위를 둘러싼 숫자들은 시간, 그리고 중심축에서부터 눈금 한 칸을 1시간으로 기준했을 때 2010년은 4시간, 2011년은 3시간, 2012년은 2시간, 2013년은 2시간 30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간대에 귀성 차량들이 몰리면서 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최근 차량들이 분산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정보 운영 방식은 도시가 집중돼 있고 도로가 잘 발달돼 있으며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손안에 있는 작은 기계를 통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 현재, 바로 교통 운영의 가장 최적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메가시티의 성장 속도가 그것을 지탱해줄 인프라보다 앞서간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 명절 교통체증은 완화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 시 접하는 도로 상황과 고속도로의 상황은 원활합니까? 도로 설계에서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최첨단 장비가 투입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여서 우리는 이런 극심한 교통체증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 걸까요? 우선 차가 많죠. 예. 네, 차가 많고 차 자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차의 수가. 단순히 도로에 차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바로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에 있습니다. 그거 좋았다야. 아유, 우리 어내 그럴 줄 알았어.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이 97.3%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나뉘는데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뒷차량의 속도에 방해를 주면서 차량 속도를 저하시키고 갑작스럽게 끼어들기나 칼치기 행위로 주변 차량에게 위협을 줘 급작스런 감속을 시켜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는 도로를 교통지옥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즉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급기야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운전 기술을 습득하는 것만큼이나 운전 맥락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흐름 운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어떤 그런 그 행동들 자체가 개인의 어떤 차량의 속도를 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로를 유지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부분들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인간의 행동은 특정한 조건이나 맥락에 의해 학습된 결과로 운전자의 감정 변화 역시 행동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차량 유지 능력, 속도 통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경적 등을 사용해 다른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운전자의 감정 변화는 전체적인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차량의 지체와 정체를 유발하는 중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감정은 운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운전자 성향 체크를 위해 안전운전 성향 진단 및 평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운전자의 감정 고양성, 자기 현시성, 공격성, 비협조성의 4가지 요인들에 대해 스스로 체크를 하는 방식입니다. 본 설문은 운전자의 공격성에 대한 진단입니다. 각 항목별 체크 숫자가 0에서 5는 요주의 운전자, 6에서 7점은 양호한 운전자, 8점은 우수한 운전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전자입니까? 요주의 운전자로 나오셨어요. 좀 당황스러운데요. 되게 조용히 운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이 된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참고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욕 한번 하거나 뭐 그냥 인상 한번 쓰고 말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왜냐면 사고가 제일 두려우니까.
양보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 봐서. 진단 결과 공격성에 대해 요주의 운전자와 양호한 운전자로 나뉘었는데요. 과연 이 두 사람의 운전 성향은 어떨까요? 먼저 양호한 운전자의 주행 실험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과 위험한 상황에도 크게 놀라거나 격양되지 않고 잘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성 요주의 운전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시작은 앞의 운전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점점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좀 가라 좀. 잠시를 못 참고 재촉하는 운전자. 급기야 신호도 무시하는데요. 이는 여지없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아직 주행 시간이 남아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 정체가 이어집니다. 급기야 중앙차선을 넘어갑니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주행이 시작되는데 가상현실이어서 그랬을까요? 실제 상황에서도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중앙차선을 넘은 운전자는 속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실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종료되기 직전엔 도로로 튀어나오는 아이와의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실제 도로 위의 상황이었다면 아찔했을 순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고 경향성, 그걸 액시던트 프로니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떤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 사고에 취약한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동적이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그런 성향들은 운전 행위에 있어서의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흥분하게 되면 감각 속도가 둔화돼 자연히 과속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위험 감수성이 낮아져 급차로 변경 등 불안전한 운전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최근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문제시되는 도로 위의 분노, 로드 레이지. 단순히 차선 양보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차 앞을 끼어들어서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며 다른 차량에 위협을 주는 운전자들. 그리고 그 운전자들을 처벌하고자 행해지는 보복 운전. 사실은 저도 해본 적도 있고 당한 적도 있는데 비상 깜빡이 안 켜고 브레이크를 확 밟는다거나 차 창문 열고 한번 쳐다보거나 뭐. 갑자기 끼어들면 저도 화가 나서 다시 가서 끼어들고 더 빠른 속도로. 하지 마. 내려봐. 이술 그따위 수다가 좀 하지 마. 감정 기복이 심한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난폭한 운전자로 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그걸 단순하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우리 행동을 결정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사회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기준, 우리가 규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 수준에서의 신념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위적 신념이라고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적 신념이라는 게 있죠.
그런 어떤 10년간의 어서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행위를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해지는 보복 운전. 이는 교통체증은 물론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아찔한 사고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몇 번의 교통사고를 겪게 될까요? 여러분은 운전을 하면서 1년에 몇 번의 교통사고를 경험하십니까? 교통사고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신호등도 없는 고속도로에 원인도 모를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어떤 자동차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고양이가 길거리로 뛰어든 것도 아니고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체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걸 유령정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는 상황에선 앞차가 브레이크 등이 잠깐만 들어와도 뒷차는 깜짝 놀라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과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과반응을 때문에 속도를 줄이게 되면 사실은 속도를 줄일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속도를 줄이는 행동 때문에 원활한 교통 흐름에 어떤 교란이 생기고 그런 그 교란 때문에 깜짝 놀란 자동차 뒤는 자동차의 정체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맨 앞을 달리던 차가 있습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 그 차 뒤에 있던 차는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 뒤에 있던 차 역시 영향을 받아 속도를 줄이게 되고 뒤에 있던 차는 연속으로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교통체증을 겪게 되는 거죠. 실제 이와 관련한 실험 연구가 2008년 진행됐습니다. 길이 230m의 원형도로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실험했는데 당시 운전자들에겐 앞차와 거리를 시속 30km로 운행하라는 지침이 주어졌고 도로 위엔 장애물도 신호등도 없었습니다. 단순 계산상 차간 거리와 속도를 유지한다면 차량은 원형 안에서 수월하게 운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2대의 승용차가 실험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대열의 한 지점에서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를 늘리자 정체가 출현하는 속도는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앞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자기 차 앞에 있는 교통 흐름의 그 변화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발에 힘을 줘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기까지 그거는 물론 굉장히 물리적인 과정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0.1초 정도로 보통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0.1초라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할 때 사람들이 그 정도만큼의 그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조심을 하면서 운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정말로 그 사람의 조작의 그 동작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속도가 진짜로 줄어들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과정인 거죠. 교통사고나 도로공사, 병목 등의 요소가 없어도 교통정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확인된 겁니다. 즉, 유령정체는 운전자들의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체증인 겁니다. 그런데 유령정체만큼이나 최근 많이 발생하는 흥미로운 또 하나의 교통정체 현상이 있습니다. 무빙 보틀넥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어느 한 차량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특별히 저속 주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차량들이 시속 100km로 운행 중인 상황에서 시속 50km로 가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차량 내에서 기기를 조작하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그런 차량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주변의 흐름과 균형된 그 조화로운 속도를 맞추지 못함으로 해서 곳곳에서 병목 역할을 하는 것이죠.
최근 여기저기서 교통량과 관계없이 정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무빙 보틀넥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 도로를 설계하고 운전자가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안전 운행을 한다 해도 유령 정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도로. 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정체 구간이 심각한 도로를 대신할 또 다른 도로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로를 추가했을 때 교통 흐름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체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의 수학자 디트리히 브레스가 지난 1958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 내용을 다루어 브레스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 여러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운전자가 가장 유리한 몇몇의 지름길을 선택하면 이는 곧 교통체증이라는 전체의 불이익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으면 모두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내쉬 평형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즉, 새로운 지름길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브레스의 역설대로 교통체증을 더 유발하는 불필요한 도로가 있을까요? 지난 2008년 카이스트 물리학과 정하웅 교수는 미국 센타페이 연구소와 함께 교통체증이 심각한 미국의 뉴욕과 보스턴 그리고 영국의 런던을 선택해 브레스의 역설을 직접 확인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물리학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발표됐습니다. 먼저 연구팀은 각 운전자가 항상 소요 시간이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고 모든 운전자가 자신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경우 내쉬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운전자가 도착하는 소요 시간이 아닌 평균 시간이 가장 짧게 설정했습니다. 각각의 상태를 상대적 최적화, 절대적 최적화로 정의하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보이는 바와 같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 때문에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운전자 개인만을 위한 상대적 최적화가 결과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입니다. 그 개념을 프라이스 오브 아나키라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비유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아나키면은 어떤 무정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무정부적인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오히려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물었을 때 흔히 예상되는 도로를 더 많이 만드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내쉬 평형이 일어나는 합리적 이동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 추가로 건설하는 도로가 교통체증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름길이 사실은 지름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버려진 물건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에코 제품 디자이너란 과연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록한 바디라인을 만들어주는 다이어트 도구 훌라후프. 건강지킴이 훌라후프의 탄생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건강과 재미, 그리고 근력 강화 효과까지 얻는 스포츠. 인라인 스케이팅을 제대로 알고 배워볼까요? 창의융합 인재역송 프로젝트 무지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인류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구.
머리 위로 펼쳐지는 우주. 우주와 힘, 그리고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가? 질병과 기아 등의 위협에 대처하는 인간의 끝없는 노력. 인간과 우주의 현 시점과 미래를 과학적인 시선으로 접근해봅니다. NHK 다큐 스페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렇듯 해외에서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그렇다면 국내에선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연계된 서울시의 교통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이곳에서는 서울시 교통정보를 수집 총괄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피스는 서울 시내 버스 운행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 실적은 물론 교통량, 통행 속도, 사고 및 집회 등의 돌발 상황, 고속도로 상황 정보와 민간 교통 정보 등 교통 관련된 제반 정보를 수집해 정체 구간 해소와 돌발 상황 대응 등 문제를 해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적된 교통 정보를 분석해 과학적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술로 속도, 교통량, 돌발 상황, 기상, 연계 정보를 수집합니다. GPS를 통한 택시 위치 정보를 무선 통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수집한 뒤 도로의 통행 속도를 산출하는데요. 속도 정보 수집의 또 다른 방법은 GPS와 차량의 무선 통신 장비와 노변 기지국 간 무선 통신입니다. 차량 내 무선 통신 장치가 내장된 내비게이션으로부터 차량의 위치와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통행 속도를 산출합니다. 도시 고속도로에는 루프 검지기와 영상 검지기 등 최첨단 차량 검지 시스템이 250m에서 5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소통 상황, 돌발 상황 등을 확인해 교통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밖에도 도로 기상 정보 시스템을 설치해 도로의 노면 상태, 온도, 가시거리 등의 기상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과 시스템을 활용해 수집된 도로교통 정보는 토피스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가공되고 이 정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되고 있고요. 그 트위터를 통한 SNS도 제공되고 있고, 최근에는 VMS 도로 안내 표지판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 시내 곳곳에 있는 큰 대형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도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앱, 대중교통 앱, 서울 빠른길, 이런 서울 교통 포탈 이런 걸 통해서 최신의 앱 기술로도 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피스는 도로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영상 및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자동 돌발 감지를 통해 도로 전광 표지판에 도로 교통 정보를 송출해 교통량을 제어합니다. 특히 교통신호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교통체증을 줄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울지방경찰청의 최첨단 IT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통신호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교차로와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안막힘 예방 신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과 후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안막힘 예방 신호 제어 시스템의 원리는 도로에 루프 검지기를 설치해
차량의 대기 길이와 안막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차로 내 꼬리 물림이 발생하면 신호를 적색으로 조기 종결해 차량의 유입을 막는 겁니다. 반대 방향은 녹색으로 계획된 시간을 부여해 소통엔 지장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만약 안막힘 예방 신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도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2012년) 하반기에 안막힘 예방 지역을 태계로 영등포전하고 두 군데에서 시행을 했는데, 교차로 전에 안막힘 예방 신호를 도입하기 전에는 교차로 내에서 꼬리 물림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112 신고가 한 10여 건씩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안막힘 예방 신호를 도입하면서부터 신고가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안막힘 예방 신호 제어 시스템의 도입으로 꼬리 물림 발생이 통상 60에서 70% 정도 줄어들음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협의해 올해 설치 장소를 3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안막힘 예방 신호 제어 시스템과 함께 좌회전 현시 생략 기법도 도입했습니다. 이는 좌회전 전용 차로에 루프 검지기를 설치해 좌회전 차량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좌회전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 신호를 아예 생략하고, 좌회전 차량이 적으면 뒤따라오는 차량이 3.5초 간격을 지나지 않으면 좌회전 차량이 없다는 것으로 인지해서 좌회전 신호를 조기 종결해 대양 방향 직진 신호를 부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좌회전 현시 생략 기법 역시 놀라운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좌회전 신호 생략 기법을 안국동 교차로에서 시행해본 결과 좌회전 신호 생략 신호가 평균 54%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양 방향 직진 시간을 88분 정도 더 준 그런 효과를 거양한 적이 있습니다. 최첨단 교통신호 시스템의 효과가 빠르게 검증되면서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 시내 도로에 루프 검지기를 대량 설치하고, 이로 인해 교통신호를 상황에 맞게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2천만 대 시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수만큼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유발 요인 중 하나인 교통체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와 최첨단 교통신호 시스템 개발 등 교통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